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 8절, 9절입니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한 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로 보는데요. 하루 만에 재탄생한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만일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처음 충격적인 사건을 직접 내가 경험하는 당사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오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세요. 진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예수님 만나요. 어떤 것 같아요? 그거 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난다 할 때 어떤 반응일까? 전 집사님 어떤 그렇게?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또 빌라 집사님. 기절해요? 아마 다 다르게 반응할 거예요. 뭐냐면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 없고 내 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40일간 쉬지 않고 비가 계속 내린 가운데 물이 점점점 바다와 산을 덮어버리는 정도의 상황이 되고, 동시에 땅속에 갇혀있던 물들이 터져나오는 현장을 내가 직접 목격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저기 충청도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또 그렇더만요. 그런 일을 목격해봐요. 옛날 그 80년대 서울에 한강이 막 넘쳐가지고 막 할 때 저 거기 있었거든요. 와, 그런 일들을 본다면 아마 다양할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넓은 바다의 물이 양쪽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바다에 육지의 길이 딱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면 이 흐르는 강물이 넘쳐 있어요. 출렁출렁 넘쳐 있는데 그 물이 양쪽 벽을 쌓은 것처럼 딱 갈라져 버리는 광경을 본다면, 그게 요단강 갈라졌던 거예요. 본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선포하면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에 한 번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은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약 1900년간 나라가 없이 세상에 떠돌던 민족이 갑자기 하루 만에 나라를 세운다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특별히요, 현대사회에서 세상에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딱 하루 만에 나라가 세워진 사건이에요. 자, 그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제가 살펴보는 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 팔레스타인의 상황이요. 그 상황 형편을 먼저 생각해 보여요. 1850년대에 19세기죠. 중반쯤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약 35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 넓은 땅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때 살았던 인구의 분포는 아랍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많지 않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았고, 그 다음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쪽을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 터키죠. 오스만 제국이 그 지배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주요 상업은, 농사는 농업이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 기록에 그건 거예요. 농업이요. 그리고 1857년에 영국에 그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가 그 지역을 이렇게 답사하면서 결론 내리기가 있어요. 이 지역은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인구가 너무 적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 지역은 황무지로 변할 수 있다는 결론 내려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영국의 과학자인 트리스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급격하게 지구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 다음에 미국의 소설가였던,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이 그 지역을 여행합니다. 여행하면서 그 이스라엘 그 계곡에 대해서 글을 남기면서 이렇게 써요. 사방 30마일 안에 마을이 없다. 그리고 두세 개의 소규모의 베두인들 있죠. 지금도 베두인들은 텐트 속에 삽니다. 베두인의 그 텐트 무리가 몇몇 있지만 거주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요. 그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1850년대 초부터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이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 땅을 서서히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땅 주인은 아랍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랍인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랍인들의 결정에 따라 달려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거기 살았던 아랍인들은 거의 다 산지, 높은 산지에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버려졌던 땅을 팔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농사도 안 되는 거, 자기들이 관리도 안 되는 거. 근데 문제는 기록된 문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매입한 땅, 무슬림들이요. 돈 많은 무슬림들이 대부분 다 소유하고 있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무슬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외지에 살고 있으면서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남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서서히 땅을 사기 시작하는데 땅을 사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대요. 기록에 보니까 어떤 입장이었냐면 아랍인들도 강제로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거나 강제로 이렇게 매입한 게 아닙니다. 합의하에 필요해서 합의하에 땅을 사고 했다는, 그래서 서로 같이 거기서 공존하면서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1920년대 노동당의 그 수장이었던 벤구리온, 이스라엘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초대 대통령이죠. 그 사람 이름 따서 그렇게 졌는데, 이 벤구리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살면서 어떤 경우라도 아랍인들의 땅이나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들이 땅을 팔고 싶을 때 또는 그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자 할 때, 그럴 때만 그 땅을 사되 합당한 정당한 가격을 주고 땅을 매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리더들은 여러분 이 소유권을 완전히 획득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제 뺏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랍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땅에서 쫓겨내지도 않았어요. 서로 그때는 잘 어울리며 살았고 또 보상을 받고 충분한 보상 받고 땅에 대한 절차를 다 거쳐서 그들은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그 학자가 마하티마 간디 있죠? 간디 아시죠? 그 간디에게 편지를 써요. 어떤 편지라면 유대인과 아랍인의 협동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마하티마 간디에게 편지 쓰는데 다음 같은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 농부들은 그들의 형제인 아랍 농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뭘 가르쳐요? 아랍 농부들이 땅을 더
개간하는데 집중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땅을 필요하다면 땅을 더 개간하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기 원합니다라고 내용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땅이 더 비옥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아랍인들과 더 함께 그 공간에서 함께 더 많이 협력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재산을 뺏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보내요. 근데 이게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자, 그렇게 서로 유대인과 아랍인이 이렇게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1922년에서 1947년이죠. 이스라엘 독립이 몇 년도 됐죠? 48년입니다. 그래서 47년 사이에 아랍의 인구가 2배로 늘어납니다. 이제 거기서 많이 그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가운데 농사 짓는 것들을 다 배우고 하면서 그러니까 외부에 있던 아랍인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인구가 2배 늘어나요. 자, 그때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또 하나 생각할 게 그러면 이스라엘이 재탄생하잖아요. 그 배경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배경이 뭘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안티세미티즘이 강하죠. 유럽 쪽에서.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유럽에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에 대한 증오나 그 다음에 미움은 유럽에서 변하지 않아요. 이러한 반유대주의가요, 언제 또 있었냐? 19세기 후반에 더 극에 달아. 19세기. 이때에 이런 그 안티세미티즘이 강해지니까 유대인 지식 중에서 바로 그런 걸 겪으면서 시오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시오니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극심한 미움과 증오를 당하던 유대인들이 원래 자기 나라에 있던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들만의 국가를 다시 건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기 시작해. 지식층에서.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래서 그들이 세운 시오니즘의 목표는 뭐였냐면 현재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바퀴받지 말고 그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오니즘의 비전이 19세기 중엽부터 사실은 서서히 일어나요. 계속적으로 막 그 안티세미즘이 일어나니까 그때 그 기록에 보면 헤스라고 하는 사람, 핀스카나 또는 헤르첼과 같은 유대인 그때 당시에 선각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시오니즘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들이 이 비전을 더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민족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이런 시오니즘의 열망이 있는 활동은 19세기 말에 들어서, 즉 거의 이제 1900년대죠. 말에 들어서 데오드로 헤르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그때 특별히 1896년 유대인의 문제는 오직 유대인의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냐면 오직 유대 국가를 건설하면 해결된다 하는 그런 요지의 소책자, 유대 국가라고 하는 책을 바로 헤르첼이 써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유대인들에다 돌립니다. 그리고 나자 이 책을 읽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동의하고 또 많은 그 큰 그 반향을 일으켜요. 사람들한테 많은 어떤 동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97년도, 6년도에 그렇게 책을 발견했고 7년도에 스위스 바젤에서 약 200명 정도 대표, 각 나라의 그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중에서 200명 정도 대표가 참석하는 가운데 제1회 시오니즘 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서 열리면서 국제법의 지지를 얻어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민족을 위한 국가 건설을 시온주의 목표, 시오니즘의 목표로 딱 거기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 그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배경은 안티세미티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가운데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과정,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과정. 자, 유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비전이 유대인 사이에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요. 그러면서 어디 가요? 약속 땅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는 일이 생겨요. 안티세미티즘에 의해서 당한 사람들은 미리 가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 가서 돈 있는 사람은 꼭 시오니즘이 아닐지라도 더 이상 못 살겠어 해서 돈 있는 사람 가서 거기서 또 땅을 사고 미리 가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귀환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제 그게 188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민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유럽에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는 이민의 역사를 보통 이렇게 정해요. 1882년부터 1948년까지 시대별로 5대 이민 이렇게 군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그들은 1차 이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882년에서 1913년도에 2만에서 3만 명이 일대 팔레스타인에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2차 이민 세대들이 어떤 세냐? 1913년이 아니고 1903년. 그 다음에 1903년부터 14년 사이에 그때도 약 3만 5천 이상이 유대인이 그쪽으로 이사해요. 그 다음에 3차로 19년부터 23년까지 약 3만 5천 명이 또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4차는 언제일까요? 24년부터 31년 사이에 한 8만 1,000명 정도가 다시 이민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32년부터 독립 선언한 48년 사이에 제일 많이 가요. 36만 6천 명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가 제일 많았을까요? 그때 2차 세계대전.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유대인이 학살당합니다. 이럴 때 이제 대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때 그 팔레스타인에 이민 간 사람들 중에서 그 2대째와 3대째, 즉 1904년부터 23년 사이에 들어갔던 인물들이 어디서 들어갔냐면 폴란드하고 또는 그 러시아 쪽에서 하도 바뀌고 심하니까 거기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리더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때 벤구리온 초대 수장이죠. 그 다음에 벤칩이라고 하는 두 번째 대통령, 그 다음에 초대 국회의장을 지냈던 스프린작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때 러시아와 폴란드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유대민족의 자치 조직들을 만들어요. 조직들을 만들고 팔레스타인 시오니즘 운동의 지도자로서 거기서 이제 먼저 간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이제 모든 작업을 하나하나 서서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아랍 사람들과 충돌을 한 게 아니고 서로 어쨌든 화해하는 가운데 서로 공존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모든 걸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19세기 말부터 러시아나 폴란드로부터 이런 박해를 받던 이런 사람들이 시작되니까 이제 두 군데로 갈라져요. 역사의 기록 보면 두 군데로 갈라지는 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풍요와 가능성 있는 나라가 그때 당시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갑니다. 현재도 미국의 유대인들이 한 700만 명이 넘게 살아요. 이때 이제 대부분 다 지금의 700만 명이 다 간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지만 반대로 이 시오니즘의 운동에 공감한 일부 성각자들 또는 청년들은 약속이 따온 팔레스타인에 돌아가서 민주국가 재건을 하는데 이게 일조합니다. 그러니까 벤구리온을 중심으로 한 유대 민족 그 지도자들인, 그래서 세계 이곳저곳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이제 정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당도 세우고, 여러분 유대인 기구, 자치기구도 만들고, 주민들을 대표 기구도 세우고, 그야말로 어떤 국가적인 그들을 거기서 서서히 조직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군대도 조직해요. 지하군사 조직을 창립하면서 독립국가 건설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주춧돌을 놓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은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국제법에 따라 모든 걸 다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제법적으로 승인됐는지 과정을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때 당시가 19세기 말 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죠. 2차 세계대전 이제 20세기 초가 되면서 여기에 연관되어 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 1차, 2차 세계대전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다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영국도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런 가운데 1917년도 영국 외무장관이었던 아서 벨푸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남시리아, 지금 요르단 그쪽이죠. 남시리아 땅으로 알려져 있던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의 본향이다라고 선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당시에 언급한 땅의 지역이 뭐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전체를 다 포함하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 땅도 포함하고 웨스트뱅크 있잖아요. 네, 웨스트뱅크도 포함되고 요르단까지 다 포함돼서 그때 당시에 여기는 유대인들의 본향이다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1차 세계대전이 계속 진행되죠. 그러니까 그걸 더 크게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제연맹이 조직돼요. 국제연맹. 자, 그렇게 조직되죠. 그리고 나서 1920년도에 연합군 지도자들이요. 이탈리아 산 르모 섬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오토만 제국의 나머지 땅을 분할하기 시작해요. 오토만 제국이 망했잖아요, 이제 터키에. 그러고 나서 이 나머지 그들이 지배했던 땅을 이제 서로 분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해당이 돼 있던 거예요. 자, 이 회담에서 삼르모 결의안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 벨푸어 장관의 선언문도 동시에 같이 만들어져요.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국제연맹 거기에서 연합군 지도자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승인하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의안들은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영국이 그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도록 위임을 받아요. 영국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자, 그런 상황에서 영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 국가를 세우는 것을 돕도록 법령을 또 영국이 만듭니다. 그리고 1922년에는 국제연맹이 바로 영국의 위임령을 채택해줘요. 영국에서 말한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줘요. 바로 이 위임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역사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과 그러면서 동시에 이곳에서 국가를 재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내용의 그런 위임령이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땅 75%가 넘는 땅이 그때 당시 1920년대는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트랜스 조르단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했어. 그리고 이 위임령이 국제연맹 회원국 중에 51국개 국가가 다 승인해줘.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승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국가는 더 국제법적으로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5년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해요. 승인은 났는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다시 그때 유대인들 안티세미티즘에서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발생했죠? 독일이 어디를 침공합니까?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이제 히틀러에서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일들이 또 벌어져요. 자, 이와 같은 사건으로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대적으로죠? 팔레스타인에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3만 명이 넘게 그때 그냥 대거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점 더 국가가 재건되는 어떤 발판이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그러니까 1945년에 전쟁이 어떻게 되죠? 전쟁이 끝나죠. 맞습니까? 네. 그 45년에 아까 말 국제연맹이라고 했던 기구가 유엔으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유엔이에요. 유엔으로 바뀌고 유엔 헌장 80조항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엔은 현존하고 있는 국가와 그 다음에 국민 위임령을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국제연맹에서 기록된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인정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유엔이 새로 이름이 바뀌면서 요르단강부터 지중해 지역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그 말이. 그래서 초기에는 유엔은요 국제연맹의 합법적인 승계자였어요. 그래서 결정된 거, 초에 결정된 거 다 그대로 다 인정하고 집행되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 국제연맹이 했던 모든 책임, 공약, 약속을 유엔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걸,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아랍인들이 얼마만큼, 이제 아랍에 대해서 내가 얘기 안 하고 지금 이제 과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네. 그래서 유엔에서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그리고는 1847년 11월에 이제 여기서요. 1847년 원래대로 했다면 벨포의 그 선언문이나 그 전에 했다면 지금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하는 요르단까지 전부 다 사실은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1947년에 유엔이 여기서 11월 29일입니다. 11월에 유대인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들을 다시 나누어 버려요. 거기서 나누고 두 번 나눕니다. 나눠서 분할하라는 제시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그걸 가지고 다시 투표하는 거예요. 있는 걸 바로 돌려주면 되는데 돌리지 않고 거기서 또 나눠가지고 다시 투표하자. 투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잖아요. 75%까지야. 근데 56% 땅은 유대인에게 주고 그 다음에 42%만 아랍 사람들에게 할당되는 그런 투표. 그 땅이 바로 요르단에 합병되는 거죠. 딱 분리되어 나가는 거예요. 바로 11월 29일 날 이 안건이 유엔의 총회에서 투표로 이렇게 붙여져요. 그러는데 거기 유엔에서 결의한 대로 찬성이 33표가 나오고 반대가 13표 나오고 기권 10표 나와요. 그래서 결국 그때 가결된 대로 지금 현재 그걸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 작아진 거죠.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 입장에서 억울하죠. 원래 그 선언문대로 했으면 요르단까지 다 땅인데 그렇게 지금 억울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국제사회법에 의해서 어찌됐든 현재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랍인들 어땠을까요? 아랍인은 싫어합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뒤에서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1948년 5월 14일이면 영국이 할당됐다는 통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5월 14일이면 영국이 물러가야 돼요. 통치가 기간이 끝납니다. 자, 그때 당시 주요 지도자였던 벤구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이제 그러니까 5월 14일이면 영국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가지고 위원들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독립선언서를 준비합니다. 영국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어. 그런데 물러가면서
그럼 우리 독립선언서를 준비하고 그리고 영국의 팔레스타인 지배가 끝나는 그는 5월 14일 오후 4시에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죠. 안식일은 시작되기 전에 벤구리온이 팔레스타인 지구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유대인 영토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을 계승한 국가다라고 그때 딱 독립선언문을 선포해 버립니다. 이렇게 독립선언서가 하루 만에 투표해서 결정되고 하루 만에 선포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당하기 전에 남자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나 어제 그게 누구냐는 게 나라가 어찌 하루 만에 생기냐는 거예요. 민족이 어떻게 한순간에 태어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거 5월 14일 48년 5월 14일 날 영국이 물러가는 그날 이미 이런 그 독립선언문에 대한 이제 같은 이스라엘 이민자들 와서 거기서 또 위원들이 있어요. 몇십 명 있어요. 근데 거기서 투표하는데 반대가 많았어요. 다 찬성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찬성표가 많아서 그날 하루를 14일 날 투표해서 14일 날 결론 딱 나오고 그게 그 결론 딴 서류가 그 식을 주문하는 국회에 딱 넘어온 시간이 3시 39분이야. 그럼 4시에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그때 선언해버려요. 그러면서 국가가 그때 탄생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적인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민족이, 하루 만에 나라가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실현됐어요. 그래서 9절 말씀 거죠. 내 하나님이 나는 해산하게 하나님인즉 어찌 태를 당느냐는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 그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근거 보면 그 역사적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많은 거 있었지만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국가를 만들었다는 그런 결론이 오늘 말씀의 근거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사건을 여러분 벤구리온이 독립선언서를 하자 그때 우방국이었던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바로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인정해요. 얼마 있다 러시아도 인정하고. 그러나 유일하게 인정하지 않는 건 아랍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어쨌든 전쟁을 시작합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사야 66장은 그런 이스라엘 탄생도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 66장은 하나님께서 장차 왕으로 오셨을 때 그런 어떤 민족들의 심판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장차 천년왕국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이런 사건은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성취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행위라는 걸 우리가 봐요. 아브라함의 언약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약을 결국 성취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바로 이스라엘과 그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은 버림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마음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신 말씀에 온전히 성취하기 전에는 그래서 세상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성취돼야 돼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성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과 약속된 것을 주님이 친히 선언하고 성취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34장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34장 16절 17절 찾으셨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짝이 있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17절 같은 거죠. 주님이 직접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마치 측량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거를 영원히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이스라엘, 우리 흔히 말하는 팔레스타인, 사실 팔레스타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원래는. 어찌됐든 그것도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게 다 안티세미티즘에서 나온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분에서 그쪽 지역 이름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역사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하나님이 한번 자신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루 만에 언제든지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적으로 이걸 봤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국가가 살아있고 지금 70년이 넘었죠. 넘어 있는 상황.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주님은 여전히 그 민족에게 관심 두고 있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 이제 보면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버림받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자라고 표현했어요. 장자라고 표현했고 선택한 아들이고 선택한 민족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그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장자를 배척할 부모 있어요? firstborn이야.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냐고요. 성경에서 장자가 받는 축복이 차자보다 더 커요. 2배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장자들이 복을 받아요. 시우야, 너 복이야. 너 집안에 장자잖아. 벌스본이요, 진짜 그 복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장자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그 장자를 버리시냐고. 버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무관심하게 대할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민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에베소서가 여기 나오잖아요. 원뉴맨. 원뉴맨이 우리 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빠지면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 아닙니다. 유대인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져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거기서 또 나와요. 우리는 접붙인 가지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접붙임 받아서 돌감람나무야, 우리는. 참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딱 접붙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는 그 참감나무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즉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또 그 민족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잘 반응하면서 일어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